예,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드디어 내신 대비, 첫 내신 대비 한번 시작해 보게 되겠네요. 고1 맞이해서 이제 처음으로 우리 준비하는 내신이죠. 당부의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고등부 내신 국어를 공부하실 때는요, 반드시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예,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를 하겠다. 다시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를 하겠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내신하실 때. 학교별로 이해가 조금 더 중요한 학교가 있고요. 암기가 조금 더 중요한 학교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단순히 1학기 중간고사뿐만이 아니라 3학년까지 내다본다라고 한다면 국어를 이해한다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감을 좀 빨리 잡아주시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공부하기가 훨씬 더 편해집니다. 예, 그래서 저희 학교는요 암기만 해도 성적이 잘 나와요 라는 학교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학교들이 있다라고 해도요, 기본은 항상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국어 공부가 좀 수월해지고 학년이 올라가서도 훨씬 더 우리한테 유리하다라는 건 항상 꼭 생각해 주세요. 저희는요 암기보단 이해가 더 중요해요 라는 학교들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높은 등급을 받고 싶다면 되게 뜬금없는 데서 문제가 서술형으로 출제됐을 때 서술형 비중도 높은데 그 문제 틀려버리면 높은 등급 못 받는다는 거 알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아무리 어쩌고저쩌고 해도 내신에서는 암기는 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를 하겠다라는 이 생각으로 우리 내신 꼭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제 신사고입니다. 신사고 출판사 고1 국어 신사고 출판사 수업을 한번 진행을 해볼 거고요. 보통 이제 1단원이 이제 문학의 갈래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니네 교재는 특이하게도 1단원이 문학, 쓰기, 읽기와의 첫 만남이라 그래서 1단원의 1단원이죠. 문학의 습과나무라고 해서 습과나무라고 되어 있으니까 느껴지죠? 전체와 부분을 보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1단원의 2단원에서는 쓰기와 읽기로 만나는 세상이라고 해서 쓰기, 읽기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국어의 영역으로 따져보자면요 얘들아, 읽기, 쓰기, 읽기, 쓰기, 그 다음에 문학, 이 각각의 특징들을 그냥 한번 봐보자. 이런 것들 우리가 앞으로 1년 동안 배워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그냥 쭉 훑어줄게 라는 느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단원입니다. 그래서 1단원의 1단원 같은 경우는 자화상, 윤동주의 자화상이라는 시 한 편, 그 다음에 조이한의 채척전이라는 소설 한 편을 통해서 문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자라는 건데요. 다시 소단원 목표를 좀 먼저 넣어놨어요. 이제 자습서 기준으로는 이제 10페이지에 알아두기라고 나와 있는 내용이죠. 사실 얘들아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 조화. 그냥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 조화.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 조화. 됐나요?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 조화. 딱 그거 하나만 생각해 주세요. 그거 하나만 생각해 주시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원래 내가 앞에 소단원 수업하는 걸 상당히 좋아하는 편인데 이 단원은 정말로 앞에 소단원의 목표라는 게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 조화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본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뒤에 이제 이번 교육과정에서의 고1 교과서의 특징이라고 하면 학습 활동이 되게 잘 되어 있어요. 되게 순차적으로 단원의 목표를 되게 잘 따라서 되게 많은 질문들로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쪽을 보시면서 소단원 목표 다시 한번 익혀보실 수 있으니까 앞부분 좀 짧게 넘어가고요. 바로 윤동주의 자화상이라는 작품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윤동주의 이제 자화상이라는 작품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것을 공부하기에 앞서 윤동주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한번 좀 수업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한번 와서요. 윤동주라는 시인의 자화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윤동주 시인은 너무 유명해서 니네들이 웬만하면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크죠. 게다가 영화도 있었기 때문에 되게 사람들, 동주라는 영화 있었죠. 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잠시만요. 초점이 맞는지 한 번만 좀 볼게요. 이게
이 카메라가요 되게 웃겨서요 나를 잘 못 잡아요. 다른 분들이 찍으면 괜찮은데 내가 찍으면 되게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예. 윤동주 시인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일단 두 가지는 기억해 주셔야 돼요. 모든 시인들은요 얘들아 그 시인이 주로 활동했던 시대가 언젠지를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사람이 주로 썼던 시적 경향이 무엇인지를 기억해 주시는 게 좋아요. 윤동주 시인은요 일제강점기 시인이고요. 그래서 일제강점기의 저항시를 주로 쓰셨는데요. 우리가 윤동주 시인의 저항시는 소극적인 저항시다 라는 형태의 말들을 많이 쓰게 돼요. 왜 윤동주 시인의 시를 소극적인 저항이라고 하느냐라고 한다면 뒤에 얘들아 활동에 나올 이육사라는 시인이 있어요. 이육사 시인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먼저 해볼게요. 이육사 시인도 일제강점기 시인이고요. 이분도 저항시를 썼었는데요. 이분의 저항시는요 상당히 적극적인 의지가 나타나는 적극적인 저항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윤동주 시인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말하는 이 소극적인 저항이다라는 것은 이육사 시인의 저항시를 말할 때 말하는 이 적극적인 의지가 드러난다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육사 시인은 니네 알고 있는 그 의열단 그분이에요. 그 의열단에 속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강경한 투쟁을 했을지 상상이 가죠. 그게 시에도 고스란히 드러나요. 게다가 이육사 시인은요 한학을 공부했던 그 집안의 출신입니다. 윤동주 시인 같은 경우는 이제 기독교 집안의 출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강인함, 지사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사적이다, 강인함, 이러한 것들을 포인트로 삼고 있는 게 이육사 시인의 시라면 다시 윤동주 시인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윤동주 시인은요 얘들아 주로 무엇을 하냐면 성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성찰을 해요. 내가 일제강점기라는 매우 부정적인 현실을 살아가고 있죠. 근데 그 부정적인 현실 속에서 내가 딱히 우리나라를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 같지가 않다라고 여기시는 거야. 실제로 이제 윤동주 시인은 우리나라에서 연희전문학교를 다니시다가 지금의 연세대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으로 유학을 가시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 오랫동안 이어지는 자신의 공부 과정에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고민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본으로 넘어가서는 거기서 공부를 하시다가 결국 독립운동 하시다가 체포돼서 돌아가시고 그러죠. 근데 어쨌든 끊임없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성찰을 하면서요. 현재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요. 왜? 아무런 저항을 못하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런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미래에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라는 이런 미래지향적인 태도를 같이 드러내는 그러한 시인입니다. 다시 한번 얘들아 윤동주 시인의 자화상이라는 시를 볼 건데요. 윤동주 시인의 특성 뭐냐? 성찰입니다. 일제강점기를 살아가는 지식인으로서 나는 과연 지금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했을 때 현재 나의 삶이 너무나 부끄러워. 그럼 어떻게 하겠어? 반성을 하겠지. 반성을 하고 미래에는 이렇게 살아가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하겠지.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태도를 드러내는 이거를 얘들아 조금 어려운 식으로 표현을 해준다면 현실적 자아와 이걸 좀 어렵게 표현을 해준다면 현실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의 대립, 갈등, 그 다음에 화해 이런 식으로 이제 윤동주 시인을 표현해 주기도 해요. 윤동주 시인은 얘네들이 고3 때까지 계속해서 가지고 가야 되는 시인이기 때문에 좀 되게 길게 설명을 한번 해봤습니다. 역대 수능을 봐도요 얘들아 윤동주 시인과 이육사 시인의 출제 비중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윤동주 시인은 이런 사람이다 라는 거 간단하게 알아두시라고 한번 설명을 해봤고요. 그럼 다시 이쪽으로 올게요 얘들아. 윤동주 시인의 자화상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어요. 자화상이 뭐냐라고 한다면 얘들아 자기 스스로를 그린 그림이지요. 그러면 제목에서부터 느껴지죠. 이 시는 뭐 한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있는 시예요. 원제는요 원래는 자상화 라는 제목으로 맨 처음에 나왔었대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자화상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고요. 뭐가 됐든 어쨌든 자화상
이라는 걸 얘들아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제 뒤에 학습 활동에 보시면 왜 자화상이라는 제목을 지었는지에 대한 질문도 나오고 답도 나오니까 거기 가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얘들아 자화상이라 그랬으니까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즉 자아 성찰과 관련된 시다. 이건 한번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글의 종류 한번 가볼까요? 자유시, 서정시입니다. 우리 시를 배울 때 자유시다, 서정시다, 그 다음에 뭐 현대시다 이런 것들은 만약에 우리가 갈래적 특성을 강조하지 않는다면 그냥 웬만하면 자유시, 서정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갈래적 특성을 강조하지 않으면 웬만하면 자유시, 서정시, 현대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까 말했듯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성찰을 하기 때문에 성찰적이고 고백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독백적이다, 고백적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물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재주로 삼고요. 그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애증을 드러내요. 이 애증이 반복되고 교차될 거예요. 이 애증이 반복될 겁니다. 이 애증의 반복. 근데 애증이 반복되면서 얘들아 결국은 자기 부정이 자기 긍정으로 나아가게 될 거거든요. 그 과정을 되게 잘 봐주셔야 돼요. 상당히 시 자체는 얘들아 그렇게 어렵지 않은 시예요. 반복되는 구절들도 많고 어쨌든 행위의 반복, 그 다음에 애증의 교차, 애증의 반복, 이 반복이라는 포인트가 되게 많은 시라서 시 자체를 학습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다만 이제 그 애증이 반복되는 그 과정의 흐름을 따라가 줌으로써 자기 부정이 자기 긍정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을 이해한다. 그것만 좀 포인트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특징은 한번 봐주시면 돼요. 시상전개에 따라 화자의 정서와 인식이 변화한다라고 되는데 아까 계속해서 말했지만 애와 증의 교차라 그랬죠. 그러니까 인식이 계속해서 변화할 거예요. 어쨌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 들어갈 거고요. 시 짧죠? 총 6년인데 한 년이 너무 짧아요. 이게 끝. 한번 들어가 볼게요. 산 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야, 문장 줄여볼까요? 뭐 하고 있어요? 우물을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이게 끝이죠. 되셨나요? 우물을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 우물을 들여다보는 행위 있죠? 이 들여다본다라는 행위가 성찰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 우물을 들여다봐. 생각을 해봅시다 얘들아. 우물이라는 것은 물이 가득 차 있죠. 야, 물이 가득 차 있는 곳에 내 얼굴을 이렇게 갖다 들이밀면 내 얼굴이 비춰지죠. 그러니까 우물을 들여다본다라는 행위는 자신을 들여다본다라는 행위로 이해할 수 있고요. 이 자신을 들여다본다라는 것이 결국은 자아 성찰에 해당하는 거죠. 야, 분필들이 다 왜 이래? 분필들 좀 바꿀게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자아 성찰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요, 다시 얘들아. 뭐를 통해서 자아를 성찰하고 있어요? 라고 한다면 우물을 통해서 자아를 성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우물이라는 게 이 글에서는 자아 성찰의 매개물이 될 거예요. 이 매개물이라는 말을 얘들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매개가 된다라는 것은 얘를 통해서 뭔가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잖아. 우물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아를 성찰하고 있으니까 이 우물이라는 것을 자아 성찰의 매개물이라고 보는 거고요. 우리 내신에서는 얘들아 이 우물과 동일한 역할을 하는 시어를 찾아라 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사실 되게 잘 나오는 문제죠. 우리 성찰과 관련된 시들은 그렇게 꼭 얘들아 자신을 들여다본다라는 행위를 하는 그런 매개물이 되는 소재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행동을 통해서 보여줘야 니네들이 조금 잘 인식하니까. 왜 그 드라마 도깨비 너무 옛날 건가? 이런 것들 보면 얘들아 공간을 이동할 때 그냥 이동하는 게 아니라 문을 열고 나가서 다시 새로운 곳에 문을 닫고 들어오는 형태, 그런 식으로 공간의 이동을 얘들아 드라마에서 표현을 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게 이제 시각화시켜서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사람들이 공간을 이동하고 있다는 걸 잘 드러낼 수 있으니까. 사실 되게 웃기잖아. 야, 시공간을 이동할 수 있는 사람이 꼭 문을 열고 닫는 행위를 해야 돼. 뭐야 그게.
보여주려는 거야. 시각화시켜서.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아요, 얘들아. 시들에서는 보통 자아성찰의 매개물이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랑 동일한 소재 찾는 문제 나올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은 다 나중에 오프라인 수업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릴게요. 됐을까요? 그래서 우물이라는 소재 매우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아성찰의 매개물 한번 보시면 되고요. 뭐 틀어다본다, 성찰.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몇 개의 시어들을 조금 더 가볼게요. 이 우물이 어디 있냐면 산 모퉁이를 돌아서 논가에 외따로 떨어져 있는 우물이에요. 게다가 얘들아 거기를 뭐 했어요? 내가 찾아갔죠. 되셨어요? 그러니까 얘들아 여기서 성찰이라는 거 있죠. 여기서 이 성찰이라는 것은 의도된 행위예요. 얘는 자신을 성찰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외따로 떨어져 있는 우물을 찾아가는 노력과 수고를 한 거예요. 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본다 그랬잖아요, 얘들아. 그래서 얘를요, 자기를 인식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예, 인식이라고 하기도 해요. 다시, 나에 대해서 인식하기 위해서, 나에 대해서 성찰해보기 위해서,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일부러 얘들아 이렇게 외따로 떨어져 있는 우물을 찾아가는 수고를 한 거예요. 됐죠? 그래서 성찰을 하려는 노력으로 한번 봐주셔도 되고요. 또 한번 볼까요? 여기서 얘들아 또 봐봐. 이 홀로라는 거 있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성찰을 하려면 사람이 많은 게 좋아? 아니면 혼자인 게 좋아? 혼자인 게 좋지. 그러니까 홀로, 외딴 이런 것들이 다 역시 성찰이라는 행위랑 어울리는 시어들이라는 것도 한번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만히 들여다보죠. 봐봐. 외따로 떨어져 있고 홀로 찾아갖고 가만히 들여다본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어때? 상당히 차분하고 거기 써져 있죠? 조심스러운 그러한 분위기들이 느껴지죠. 됐을까요? 다시 한번 1년 우물을 찾아가 자아를 성찰한다. 이 내용이 전부입니다. 됐나요? 내 의도적으로 일부러 찾아가서 성찰을 하고 있다. 되게 차분하고 조심스럽고 뭐 조심스럽다, 경건하다. 이 경건하다는 조금 강한 표현일 수는 있는데 이런 것까지도 한번 가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형 가봅시다. 이제 우물을 들여다봤잖아. 그 우물 속에 뭐가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우물 속에는요 달이 밝고요, 구름이 흐르고요, 하늘이 펼치고요,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어요. 예, 지금 우물 속에 있는 사물들을 나열하고 있죠. 우물 속에는 달이 있고 구름이 있고 하늘이 있고 파란 바람이 있고 가을이 있어요 라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요 얘들아 우물 속에 비친 사물, 근데 이 사물들을 봤더니 사물이라기보다는 자연물이라는 말이 조금 더 어울리죠. 다 자연 속에 존재하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우물 속에 비친 자연물들을 나열하고 있다. 이걸 이제 표현법으로는 열거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나열하고 있고요. 됐나요? 다시요 얘들아. 근데 이 우물 속에 비친 자연물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우물 속에 비친 이 자연물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달이 너무나 밝아. 일단 시간은 얘들아 저녁인가 봐. 그치? 달이 비치려면. 그 다음에 구름도 있다. 달빛, 거기 얘들아 달을 근처를 지나가는 구름, 거기에 넓게 펼쳐진 하늘과 파랗게 불어오는 바람까지. 파란 바람이 뭐예요? 말도 안 돼요. 쉽죠 얘들아. 사실 바람이라는 것은 촉각이죠. 근데 그 촉각을 파란색이라고 해서 시각처럼 표현해주고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촉각의 시각화, 즉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촉각인 바람을 시각인 것처럼 표현했으니까 촉각의 시각화라고 부를 거예요. 근데 얘들아 느껴지지 않냐?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분다라고 했으니까 드넓게 펼쳐진 파란 하늘, 그 속에서 살랑 불어오는 바람. 너무나 뭔가 맑고 깨끗하고 순수한 그런 느낌이지 않아? 그래서 이 우물 속에 비친 자연물들의 특성은 뭐냐면 맑고 깨끗하고 순수하고 아름다운. 글쎄 왜 이래 오늘?
그런 야 글씨 다시 쓸게. 예, 아름다운 이러한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 자연물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다시 좀 되게 특이하죠. 자아를 성찰하기 위해서 우물을 찾아가서 들여다봤는데 일단 1차적으로 얘들아 자신의 눈에 먼저 띈 것은 뭐냐면 너무나 맑고 깨끗하고 순수한 그런 아름다운 자연물들인 거예요. 그러한 아름다운 자연물들이 펼쳐져 있는 우물 이렇게 되는 건 거죠. 됐을까요? 여기서 이제 하나 더 가볼게요 얘들아. 파란이라고 했는데 이 파란이라는 것을 우리는 시적 호용이라 그래요. 니네 자습서에서 시적 호용에 대한 설명이 되게 잘 나와 있죠. 원래는 비문법적인 표현이에요. 예, 현실에서는 쓰면 안 됩니다. 예, 근데 이 비문법적인 표현을 시에서는요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거야. 어떤 효과를 누리고 야 파란 바람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파란 바람이 불고 라고 하는 게 뭔가 그 느낌이 훨씬 잘 느껴지지 않아? 예, 파란 이렇게 하면 있잖아. 뭔가 진짜 파도의 바다의 그런 색깔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한다면 파란 바람이라고 한다면 진짜 한도 끝도 없이 펼쳐져 있대. 그 뭔가 이렇게 그 하늘빛의 그런 그래 그만할게. 어쨌든 그런 효과를 노리고 이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시적 호용 설명되어 있는 거 보면 뭐 세약시라든지 그 다음에 하이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적 허용이다라고 해서 소개를 좀 해놓고 있지요. 예, 이연 일단 우물 속에 비친 풍경을 열거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이제 2년과 3년을 같이 보시는 겁니다. 2년과 3년을 한번 가볼게요. 그리고 오케이. 이 그리고는 얘들아 열거, 순접의 접속어 열거죠. 앞에 달, 구름, 하늘, 바람 있다 그랬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한 사나이가 있어요. 야 앞에서 이야기 안 했다. 가을이 있다라고 했는데 얘들아 이 글의 지금 계절적 배경은 가을인데요. 이 가을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색과 성찰의 계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봄이라는 것은 생동감, 생명력이 느껴지는 계절이에요. 그래서 뭔가 얘들아 다 이렇게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놀러가고 싶고 그러한 느낌이 느껴지는 계절이라면 가을이라는 것은 뭔가 생각해야 될 것 같고 고뇌해야 될 것 같고 사색해야 될 것 같단 말이야.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보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쓸쓸한 그러한 느낌이 나는 계절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해요. 물론 그 의미만 있진 않죠. 가을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곡식이 익어가는 계절이라 결실이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이 시에서는 성찰의 계절로서 가을이라는 계절적인 배경을 설정하고 있고요. 다시 한 사나이가 있다고요. 이 사나이가 누구겠어요? 이 한 사나이. 이 사나이가 화자예요. 화자 자기죠. 내가 지금 얘들아 우물에 물을 보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비쳐있는 것들은 자연물 그리고 나야. 여기까지 됐어? 우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야. 이 화자 자신을 객관화하여 표현하죠. 화자 자기 자신을 객관화해서 사나이라고 표현을 한 거야. 여기까지 됐을까? 근데 있잖아 얘들아 이 사나이는요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라고 했지. 나에게 미움의 대상인 거야. 됐니? 이 사나이 나에게는 미움의 대상이야. 왜 미워요? 라고 한다면 부끄러움이야. 왜 부끄러운데요? 생각을 해보자. 일제강점기라고. 근데 일제강점기에 내가 얘들아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일제의 저항을 위해서 어떠한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거울 속에서 발견하는 거야. 열받지? 아닌가? 뒤에 얘들아 사실 니네 학습활동에 나 이거 참 잘 써놓은 것 같아. 발표를 망친 아이? 발표를 망쳤어. 너무 속이 상하대. 뒤에 학습활동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러다가 문득 얘들아 거울이나 아니면 유리창에 비친 나를 보는 거야. 너무 미워 죽겠는 거지. 너는 어떻게 발표를 이렇게밖에 못할 수 있어? 라고 막 시험을 망쳤어. 그리고 문득 얘들아 차창으로 내가 보이는데 그 차창에 비친 내가 너무나 미운 거야. 너무나 부끄러운 거야.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얘들아 여기서 말하는 사나이 있죠. 화자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화자 사나이는요 현실적 자아예요.
현실적 자아라는 것은 뭐냐면요. 현실적 자아라는 것은 암울한 현실을 살아가는 자아예요. 거기 뭐 초라한 자아 이렇게 되어 있죠. 현실적인 자아. 암울한 현실을 살아가는 자아. 어떠한 저항을 하지 않고 뭔가 그 속에서 살아가는 자아예요. 그래서 화자에게는 언제나 부정의 대상이 되는, 윤동주 시인의 시에서 얘들아 이 현실적인 자아는 언제나 부정의 대상이 될 거예요. 됐을까요? 어떠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암울한 현실 속에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그래서 이런 것들 보통 무기력하고 뭔가 이렇게 수동적이고 그러한 모습을 지닌 자아라고 이야기들 많이 해요. 이게 얘들아 왜 가로로 해줬냐면 여기서는 그렇게까지 설명이 안 되어 있어서 가로로 해준 거야. 그치? 이 시에서는 얘들아 이런 느낌이 아니잖아. 근데 이제 윤동주의 시에서 보통 현실적인 자아는 이러한 속성을 가진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야. 됐죠? 야, 어쩐지 그 사이 나이가 미워져서 돌아간다라고 했지만 이유 알고 있죠? 이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봐봐. 이제 행위가 나와. 됐니? 정서와 행위가 연결되어 있어요. 맨 처음에 성찰을 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인식하기 위해 우물에 찾아가서 자신을 들여다봤죠. 우물을 들여다봤어요. 근데 미워졌죠? 그래서 돌아가요. 근데 돌아가다가 생각해 보니까요. 그 사나이, 이 사나이가 뭐해요? 가엾어져요. 됐나요? 연민이죠. 그러니까 얘들아 애증이 교차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었죠. 애증이 교차되고 있는 거예요. 미워져서 돌아가다 생각해보니까 가엾어진단 말이지. 그래서 또 행위로 나타납니다. 도로 가서 들여다보는 거야. 이렇게. 그래 돌아가서 들여다보면 어때? 사나이는 또 그대로 있겠지. 여기까지 됐을까요? 다시 얘들아 2연으로 갈게요. 3년으로. 우리 아까 얘들아 2연에서 이런 애들이 있다 그랬어요. 이 자연물의 속성은 뭐였죠? 맑고 깨끗하고 순수한. 그래서 아름다운 자연. 이게 핵심이었죠. 그럼 얘들아 3년은 어때요? 부정적인 자아라 그랬죠. 현실적인 자아예요. 부정적인 현실을 살아가는, 암울한 현실을 살아가는 자아입니다. 이런 자아가 그러한 자연물과 함께 있단 말이죠.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래서 얘들아 2연에 있는 자연과 3년에 있는 사나이는 대조를 이루는 존재입니다. 니네 얘들아 자습서에 보면 13페이지에 보시면 사나이의 상징적인 의미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서 우물 속 자연의 풍경과 대조를 이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얘들아 이거는 사나이의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연에서 등장하는 사나이의 상징적인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됐을까요? 근데 그냥 사나이라고 해도 돼요. 헷갈릴까봐 그냥 이야기를 해준 건 거지. 왜냐면 내가 어쨌든 보고 있는 그 앵글 계속 있잖아. 그래서 어쨌든 2연의 자연과 3년의 사나이는 대조를 이룬다. 한번 보시면 되고요. 사연까지 봤어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사나이가 있고요. 미워져서 돌아가다가 생각하니까 가엾어져서 다시 되돌아왔어요. 사나이 그대로 있어요. 다시 그 사나이가 또 미워지고 있어요. 됐나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들아 미움, 가엾음, 미움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또 돌아가요. 돌아가다가 생각하니까 다시 또 그 사나이가 그리워져요. 그러니까 얘들아 아까 이야기했던 뭐하고 있어요? 애증의 교차와 행위의 반복, 행동의 반복이 나타나고 있죠? 미우면 갔다가 가엾어지고 그리워지면 되돌아오는. 그리고 얘들아 이 애증이 교차되고 있다는 것은 결국 화자가 내적 갈등을 겪고 있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죠.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됐니? 미움과 그리움 사이에서, 미움과 연민, 가엾음 사이에서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죠. 됐어? 아까 이제 얘들아 그 뭐 발표를 망쳤어, 시험을 망쳤어. 그래서 유리창에 문득 비친 나를 보고 너무나 미운 거야. 근데 얘들아 걔를 미워하다 보면 사실 걔가 불쌍하지 않냐? 걔가 나거든. 결국은 그 초라한 성적을 받아들이는 것도 나고. 그러니까 그 안에 얼마나 또 의기소침하게, 얼마나 힘없이 있겠어. 내가 내 스스로가 미운데 그 모습을 보면 또 불쌍해지는 거야.
근데 뭘 잘했다고 또 그러고 있어 싶기도 하고. 그래서 또 안 보고 싶어. 미워. 안 보고 싶지. 그러다가 문득 애들아 생각이 나는 거지. 내가 그 발표, 내가 그 시험을 준비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어. 얼마나 많은 밤을 새우고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고 진짜 내 열정을 다 쏟아부은 거다. 잠잘 시간을 줄여서. 그때의 내가 떠오르는 거야. 그리고 그때의 내가 그리워진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들아 여기서 왜 이 사나이를 그리워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라고 한다면 이 그립다라는 것에는 뭔가 과거라는 느낌이 있죠. 우리는 그리워한다라는 것은 현재를 그리워하지 않잖아. 옛날을 그리워하는 거지. 이 과거에 순수했던 모습. 내가 지금은 얘들아 현실에 안주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현실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분명히 나도 뭔가 마음을 품고 큰 뜻을 품었던, 그리고 노력을 했던, 진짜 그 주변은 하나도 신경 쓰지 않고 그랬던 순수했던 나의 모습이 있었을 거야. 이상적인 자아죠. 그러한 자신의 이상적인 자아로서의 모습이 그리워지는 거야.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그러면서 다시 얘들아 이제 생각을 하는 건 거야. 우리도 알잖아. 그 내가 지금 미워하는 자아나 내가 얘들아 그리워하는 자아나 가엾어하는 자아나 결국은 다 나야. 그지? 봐봐.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어때? 앞에 이연이랑 동일하다는 거 알겠어?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까지가 완벽하게 동일하지. 거기선 있습니다라고 끝났어.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다라고 표현했다면 여기선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다라고 표현해. 이 차이가 뭐냐라고 해준다면 봐봐. 앞에서는 얘네들이 있어. 그러니까 얘네들 자연물은 함께 있는 거야.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지. 그래서 얘들아 얘네들이 분명히 한 장소에 있지만 함께 하지는 못하고 있는 거야. 즉 섞여 있지는 못해. 섞이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 라는 것을 이렇게 연을 나누고 그리고라는 접속어를 통해서 표현을 해준 걸 거야. 근데 여기서는 어때 얘들아? 자연물과 함께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지. 그래서 여기서의 사나이는 있잖아. 여기서의 사나이는 자연과 동화된 거야. 자연과 어울리지. 함께 동화됐어. 됐니? 그 아름다운 자연물과 별개로 존재하던 저 밉던 나가 아니라 그 아름다운 자연물과 함께하고 있는 나인 거야. 그러한 사나이가 있다. 그런 사나이가 어떻게 있어? 추억처럼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들아 여기서 이 함께하는 자아는 아까 말했던 뭔가 그 이상적인 과거의 순수했던 모습을 되찾은 그러한 자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렵지. 그래서 조금 쉽게 한번 다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근데 이 말이 더 어렵나? 모르겠다. 이런 느낌인 거야 얘들아. 유리창에 내가 비쳤어? 쟤 나 아니야. 내가 저렇게 못났을 리 없어. 그런 건 뭐라 그래 얘들아? 부정인 거지. 그래서 봐봐. 나의 자아라는 것을요 이렇게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자기 부정이라고 해요. 이건 내가 아니야. 이럴 수 없어. 이런 느낌인 거야. 근데 얘들아 그 자신의 부정적인 모습마저도 온전히 자기라고 인식을 해줘야 돼. 이 자아에 대해서 그래 그것도 나의 일부임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 그때 우리는 드디어 비로소 자기 부정에서 자기 긍정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렇게 됐을 때, 자기 부정에서 자기 긍정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는 성숙한 자아를 완성할 수 있다라고 해요. 우리 왜 실패를 통해서 되게 많은 것을 얻고 배운다라고 했잖아.
실패를 통해서 많은 것을 얻고 배우려면 사실은 얘들아 그 실패한 자기 자신 그것에 대한 치열한 자기 부정 하지만 그 속에서 결국은 그것도 나라고 받아들이는 자기 긍정 그러면서 긍정적인 자아로 나아가려는 노력 인식 그래서 성숙해지는 거야.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실패했네 그쵸? 뭐 어쩌라고 실패가 무조건 사람을 키우는 건 아니지. 성찰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나 사람을 키우는 게 아니야. 내가 오늘 밤에 성찰을 할 거야. 나 오늘 공부를 얼마나 했지? 생각해보니까 오늘 30분밖에 공부를 안 했어. 침대에 자려고 누워서 진짜 어떻게 이런 어떻게 넌 그러고 어떻게 밥을 먹었어? 막 이렇게 혼자 막 반성을 했어. 이제 반성 다 했으니까 자야 되겠다. 어때? 뭔가 성장할까? 전혀 성장하지 않지. 그냥 거기서 자신을 미워도 했다가 근데 거기서 얘들아 뭔가 이렇게 불쌍히도 여겼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끊임없이 내적 갈등을 벌이다가 자기를 부정해서 하던 것에서 자기를 긍정하기 시작하면 비로소 자아는 성숙해서 더 나은 미래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들아 다시 자연과 함께하는 어울리는 이 동화된 자아 됐죠? 이상적인 자아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상적인 자아 내적으로 성숙한 자예요. 이렇게 하지 말까? 내적 성숙을 이룬 자. 그래서 성숙한 화자의 모습 이런 식으로도 되어 있죠. 됐나요? 그럼 얘들아 이렇게도 갈 수 있겠다. 우리 아까 애증이 반복 교차된다 그랬지. 그리고 애정이 교차되는 것이 갈등이라 그랬지. 그럼 이제 내적 갈등에서 벗어난 거네. 그지? 이렇게도 볼 수 있네. 내적 갈등에서 벗어났다. 됐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해요. 자기 발견과 긍정을 통해 성숙한 자아로 변모하게 된다. 자기 발견, 자기를 발견하죠. 가만히 들여다봄으로써. 그리고 부정과 과정, 긍정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자신을 긍정하게 됐죠. 자신을 긍정함으로써 성숙한 자아로 변하게 됐다. 됐을까요? 됐나요? 네, 오케이. 다시 얘들아. 그러니까 여기서 6년을 보시면 얘들아, 이 6년은요, 2연의 반복이죠. 2연의 반복인데 변화가 조금 생겼죠. 그 변화가 생기는 걸 우리는 변주 혹은 변조라고도 해요. 2연의 반복이면서 변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얘들아, 이거는 2연이 원래는 있습니다로 끝났는데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라고 해서 내용이 늘었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변주라는 것은 점층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점층법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연이 변주되는 과정에서 늘고 있어요, 내용이. 그래서 점층법 사용되고 있죠. 여기까지. 이게 얘들아 내용이 전부예요. 12페이지에 얘들아 이연의 반복과 변형이라고 도움이 나와 있어요. 6년은 이연의 반복과 변형을 통해 운율을 형성한다. 구성상 안정감과 균형을 부여한다. 내적 갈등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 학습활동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쉽죠.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내용 자체는 할만하고요. 마지막으로 얘들아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를 보시면 각 마지막이쯤 어떻게 되냐면 들여다봅니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돌아갑니다. 있습니다. 가엾어 칩니다. 있습니다. 돌아갑니다. 그리워집니다. 있습니다. 느껴질까요? 나 오늘 왜 이렇게 말투가 이상한 느낌이지? 더워서 그런가 지금? 어쨌든 얘들아 종결어미가 반복된다라는 거 알겠어요? 아까 특징 다시 한 번만 볼까요? 비읍니다로 끝나는 구어체를 사용하고 있죠. 특정한 종결어미가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셔도 되고요. 특정 종결어미가 반복된다. 근데 얘들아 이 종결어미 비읍니다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구어체 말을 할 때 쓰는 문투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어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얘들아 뭐뭐입니다 라는 것은 높임이죠. 존대예요. 그래서 경어체라는 말도 써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어체다, 구어체다
이거 같이 세트로 가세요. 비읍니다의 반복, 특정 종결어미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 특정 종결어미는 구어체 혹은 경어체에서 사용되는 종결어미입니다. 그래서 뭔가 산문적인 느낌이 들도록 표현을 하고 있대요. 예? 뭐 이거 한번 더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뒤에 학습활동 한번 가볼까요? 학습활동이 진짜 잘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학습활동만 제대로 이해를 하셔도 정말 시가 많이 이해가 가요. 화자와 사나이의 관계를 보세요. 화자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요? 외딴 우물에서 우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있죠. 사나이는 화자 자신을 의미합니다. 우물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예, 자아성찰의 매개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예, 자아성찰의 매개물. 됐죠? 자신을 바라보고 성찰할 수 있도록 한다. 제목을 자화상이라고 한 이유는 뭐냐? 자신의 삶을 스스로 되돌아보며 성찰하는 화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네? 됐고요. 시상 전개 과정에서 화자의 행위, 그에 따른 정서를 한번 볼까요? 네. 우물을 들여다봤어요. 미웠죠. 그래서 돌아가요. 근데 돌아가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가엾어지죠. 그래서 도로 가서 들여다봤어요. 도로 가서 들여다보니까 또 미워진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다가 생각하니까 그리워졌어요. 어때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얘들아. 애증의 반복 교차, 그 다음에 내적 갈등. 근데 얘들아, 그런 것들이 뭘로 표출이 되어 있다고요? 행위를 통해서 표출이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행위, 양상, 정서 변화의 의미 한번 볼까요? 미움, 가엾음, 미움의 정서를 거쳐 그리움에 도달하고 있죠. 이게 얘들아 자기 발견과 긍정의 과정. 예, 말들 어렵죠? 꼭 알아주시고요. 발견 아니에요. 발견이고요. 자기 발견과 긍정의 과정이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들아, 자기 발견과 긍정의 과정을 통해 내적으로 성숙한 자아에 도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다음 거요. 이게 이제 아까 말했던 얘들아 예시가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 읽고 얘들아 한번 뭐라 그럴까 공감을 하면 시의 내용도 좀 훨씬 더 잘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속상한 마음에 내 자신이 미웠지만 안쓰럽기도 하죠. 미움과 연민의 교차예요. 사실 우리가 평상시에 진짜 많이 겪는 일인 건 거죠. 그러한 것이 나중에는 자신에 대한 그리움으로 변해서 지난 날을 추억처럼 바라볼 수 있게 될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내적 성숙이 필요한 건 거지.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과정을 통해 성숙한 자아로 변모했다. 이게 전부예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과정을 통해 성숙한 자아로 변모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얘들아 앞에 나와 있는 말과 엮여보면 자기 발견과 긍정의 과정을 통해 성숙한 자아로 변모했다. 이렇게 되는 거겠지. 됐어? 네. 사나이에 대한 인식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계속 얘들아 포인트는 비슷하지요. 예, 이 부분에서요. 아름답고 조화로운 질서를 가지고 있는 자연. 하지만 사나이는 어때? 얘들과는 달리 어두운 현실 속에서 내적인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거야. 예, 자연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죠. 예, 그러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미워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6년을 가보면요. 함께 있단 말이죠. 떨어져 있었던 게 2년, 3년이었다면 얘들아 어때요? 자연 속에 있다라고 인식하는 게 6년입니다. 포인트 알겠죠? 2년, 3년에서는 떨어져 있다라고 인식했다면 6년에서는 자연 속에 있다라고 인식을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미움과 가여움, 갈등이라고요. 애증의 교차, 그것들이 끝나고 뭐 했어요? 자기 긍정, 그래서 내적 성숙. 계속해서 똑같은 이야기의 반복입니다. 예, 표현법을 한번 보자라는 건데요. 예, 열거법, 그 다음에 반복법, 정층법 다 이야기했었던 내용들이죠. 열거법을 통해 자연의 조화로운 질서를 보여주고 있고요. 유사한 식구의 반복을 통해 의미를 강조하고 있죠. 반복과 변주라고 했었으니까. 그 다음에 추억처럼을 첨가하여 의미를 점층적으로 심화하고 있어요. 이렇게 화자의 성숙 과정을 짐작하게 해준대요. 이렇게 됐을까요? 사실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만 이야기를 해볼게요. 니네 교재에서는 이게 표현 딱 이렇게만 나와 있어서 그런데 운율이라는 측면을 많이 안 건드려서 얘들아 우리 운율 하나만 해드릴게요. 우리 시에서 운율이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반복을 통해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호흡의 조절을 통해서 느껴지는 거거든요. 근데 호흡 조절을 통한 운율 형성이라는 건 좀 어려우니까 기본적으로 운율이라는 것은 반복을 통해서 느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얘들아 그러니까 반복이 쓰였으면 운율은 무조건 느껴지는 거야. 근데 반복의 효과가 운율만 있는 건 아니지. 반복은 얘들아 의미를 강조해주는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안정감을 주는 효과도 있어. 됐니?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반복, 점층적 반복 이런 느낌이었잖아. 근데 여기서는 이제 반복으로 가자. 이 반복이 사용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의미를 강조하면서 운율이 형성된다라는 것도 하나 봐주셔야 되고, 그러니까 아까 비읍니다가 계속해서 반복된다라고 했잖아. 예, 그것도 역시 얘들아 의미 강조와 운율이라는 효과 둘 다 보셔야 돼.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자습서 12페이지에서 이야기했던 2년과 6년의 반복과 변형이라는 점에서 분명히 구성상 안정감과 균형을 부여한다는 말이 있었단 말이야. 하나의 연이 통째로 반복이 되고 있잖아. 그것도 앞부분에 있던 것과 뒷부분, 제일 마지막이. 그럴 때는 우리가 구조적으로 안정감을 이룬다라는 식으로도 말을 해줘. 그래서 이제 뭐 구조적인 안정감, 구성상의 안정감 뭐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는 반복을 통해 의미를 강조한다 하나만 나와 있어서, 근데 실제로는 운율이나 안정감이나 이러한 효과들도 있다 한번 봐주시고요. 칠판 지우고 다시 나타날게요. 절정입니다. 좀 이상하다. 그 학습활동 5번에 나와 있는 거죠. 그 적용으로 나와 있는 건데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육사 시인이랑 윤동주 시인은 일제강점기 저항시를 대표하는, 하지만 전혀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시들을 쓰세요. 요즘은 이 표현들을 잘 안 쓰는데, 과거에는 윤동주 시인의 어조는 약간 고백적이란 말은 지금도 써요. 윤동주 시인의 시는 고백적이고 독백적인 느낌이 강하다면, 이육사 시인의 시는 의지적이고 단정적인 어조가 되게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이 어조의 차이는 잡으셔야 되고, 옛날식 표현으로는 윤동주 시인의 시는 좀 여성적인 어조, 그 다음에 이육사 시인의 시는 남성적인 어조라는 말을 썼어요. 네, 요즘은 점점 그 말은 안 쓰려는 추세인데, 혹시나 학교 선생님들이 옛날 용어들을 좀 가져다 쓸 수도 있어서 그렇게 한번 말씀은 드려요. 요즘은 보통 윤동주 시인의 시는 고백적, 독백적, 그 다음에 이육사 시인의 시는 의지적, 단정적,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얘를 얘들아 조금 어렵게 표현을 한다면 지사적이라는 말을 쓸 수도 있어요. 우리 독립지사라는 말 쓰죠. 그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사적이다. 제목이 절정이에요. 절정이라는 것은 얘들아 최고조에 달한 그런 상황이죠. 그럼 이 시에서는 최고조에 달한 게 뭘까? 현실입니다. 현실의 극한이 최고조에 달한 그러한 절정이라는 시이고요. 극한 상황에 대한 인식입니다. 근데 얘들아 그 상황에서 이제 화자가 어떠한 인식, 어떠한 태도를 보이느냐라는 걸 이제 한번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특징, 단정적인 어조를 통해서 강인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좀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시 한번 들어와 보겠습니다. 매운 계절의 채찍에 갈겨. 야, 이거 적용 아니잖아. 적용이야? 적용 맞네. 미안해. 매운 계절의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 오다라고 되어 있죠. 이육사 시인의 시랑 윤동주 시인의 시 공통점 차이점을 좀 같이 잡아가면서 갈 건데요. 아까 윤동주 시인의 시에서는요 분명히 우물을 자기가 찾아갔죠. 윤동주 시인의 시에서도 일련의 공간이 나타나고 거기를 이제 가는 행위가 나타나요. 여기서도 얘들아 북방이라는 지역이 나타나죠. 북방이라는 지역이 나타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내가 왔죠 라는 이런 행위의 느낌이 나타나긴 하는데 완전한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윤동주 시인의 시에서는 자기가 스스로 찾아온 거였죠. 성찰을 위해서 일부러 외따로 떨어져 있는 그런 우물을 혼자 찾아왔었던 거라면, 여기서는 얘들아 휩쓸려 온 거예요. 그러니까 휩쓸려 왔으니까 외부의 요인에 의해 이동을 하게 된 거예요. 됐나요? 자의가 아닙니다. 스스로의 뜻으로 이동을 한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럼 다시요. 왜 북방으로 오게 됐나요? 라고 한다면 매운 계절의 채찍에 갈겨서 북방으로 오게 됐죠. 매운 계절의 채찍에 갈겨서 북방으로 오게 되었으니 이게 뭐예요? 내가 북방이라는 지역으로 내몰리게 된 원인이에요. 됐나요? 내가 북방이라는 지역으로 내몰리게 된 원인. 그러면 조금 더 얘들아 쉽게 가보자. 매운 계절이라고 되어 있어. 매운 계절이 뭘까?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이러한 혹독한 추위,
게다가 뒤에 얘들아 서리빨 칼날진 그 위라는 말도 있거든. 그래서 아마도 이 매운 계절이라는 것은 혹독한 추위를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됐을까요? 다시요. 매운 계절의 채찍입니다. 그러니까 이놈의 가혹한 추위, 혹독한 추위가 나에게 채찍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채찍이라는 것은 고통, 그 다음에 탄압, 시련, 이러한 느낌들로 탄압과 시련, 이러한 느낌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주게 되고요. 그러니까 결국 얘들아 여기서 말하는 매운 계절, 됐죠? 이 매운 계절이라는 것은, 이 혹독한 추위라는 것은 일제강점기의 냉혹한 현실, 일제강점기의 이 현실을 표현한 거다라고 볼 수 있죠. 채찍에 갈겨서 오게 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얘들아 이 탄압과 시련에 고통받고 있는지가 잘 느껴지죠. 됐어? 이거를 얘들아 학교에서 어떻게 수업을 해줄지는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이 매운 계절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에 또 보면 뭐 있을까? 서리빨 칼날진 위라든지 이러한 표현들을 우리는 이거를 차가움의 이미지,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의 이 냉혹한 현실을 차가움의 이미지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고요, 안 해줄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약간 학교에서 배우시면 이렇게 가주시고요, 안 배우면 넘어가시고요. 다시 갈게요 얘들아. 북방으로 왔어요. 이 북방이라는 거 얘들아 우리가 채찍에 쫓기고 도착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극한의 상황인데, 이 극한이라는 것은 수평적인 느낌이에요. 우리가 몰리죠. 계속해서 얘들아 뒷걸음질을 치게 되는 거야. 뒷걸음질을 치고 치다가 내가 카메라에 안 보이겠네요? 뒤에 얘들아 딱 부딪혀. 어딘가에. 기둥에 부딪혀. 거기가 극한의 상황인 거지. 그러니까 수평적인 느낌의 극한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요. 이게 얘들아 일제강점기 현실이라면 사실 이런 것들을 북간도 등지기라고 볼 수도 있긴 한데, 얘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건 시를 참 멋없게 만들어버리는 거고요. 혹시나 학교에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시.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이에요. 서리빨 칼날진 그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됐나요? 내가 북방으로 쓸려와서 그 북방에서도 고원에, 거기에서도 서리빨 칼날진 그 위에 서 있게 되는 거죠. 됐나요? 서리빨 칼날진 그 위. 됐죠? 북방 중에서도 고원. 이 고원 어때요? 서리빨이 칼날진 그 위가 되는 거예요. 얘를 얘들아 그래서 우리는 수직적 극한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서리빨 칼날진 것을 우리는 생존의 극한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게 돼요. 느껴지죠? 위아래잖아. 고원이라고 했으니까. 고저니까 수평, 수직. 여기는 북이니까 수평. 이런 식으로 봐주고 있는 거고요. 다시 얘들아.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건지 알겠어요? 일제강점기 현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가혹한지를, 이거를 이제 학교에서 얘들아 시각적인 형상화나 아니면 촉각적인 형상화나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가르쳐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학교에서 이렇게 배우시면 다시 한번 말을 좀 해주셔도 좋고요. 봐봐. 매운 계절 이런 것들을 차가움의 이미지로 본다면, 서리빨, 칼날 이런 것들을 얘들아 차가움의 이미지로 본다면 촉각적으로, 하늘도 지쳐서 끝날 정도의 고원인 거야. 그런 것들은 시각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일제강점기의 매우 가혹한 현실을 형상화해서 뭔가 감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형상화해서 표현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얘들아 1년과 2년에서는 화자가 지금 현재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나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됐을까? 다음 거요.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봐봐. 우리 이 무릎을 꿇는다라는 행위를 한번 보자. 이 무릎을 우리가 보통 언제 꿇을까? 라는 걸 생각해보면 얘들아, 뭐 잘못했을 때, 뭔가를 빌 때, 뭐 그럴 수도 있어. 하지만 얘들아 뭔가를 간절히 원할 때 또 무릎을 꿇지. 그래서 여기서 얘들아 무릎을 꿇는다라는 행위는
뭔가 쉽게 말하면 기도. 이런 느낌인 거야. 됐어? 쉽게 말하면 기도. 여기서의 상황을 조금 넣어보면 얘들아, 구원을 바라는 행위. 이런 것들을 우리는 구도적 자세라고 해요. 하느님한테 뭐 부처님한테 뭔가를 빌 거야. 기도를 드려. 어때? 그냥 서서 짝다리 짚고 삐딱하게, 하느님 이것 좀 해줘요. 뭐 이런 식으로 비나? 우리 안 그러잖아. 그죠? 어떻게? 무릎을 꿇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느님 제가 뭐 이런 식으로 빌겠지.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구도적 자세라고 하고요. 예, 그러니까 기도나 구원을 바라는 행위, 그 다음에 경건한 자세, 경건한 마음, 예,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경건함, 예, 경건함이 핵심. 됐을까요? 근데 다시 한번 봅시다, 얘들아. 예, 그러니까 여기서 얘들아, 그럼 기도나 구원의 내용은 뭐겠어요? 이 기도나 구원의 내용은 당연히 이 부정적인 현실을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극한 상황의 극복일 거예요. 1년과 2년에서 보았던 극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 이러한 구원을 바라는 그러한 구도적 자세, 경건한 마음이 드러나는 행위인데요. 문제는 뭐냐면 어디에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라고 표현을 했죠. 대체 나는 무릎을 어디다 꿇어야 되지? 왜? 내가 서리바에 칼날진 그 위에 섰다 그랬잖아. 한 발 제겨 디딜 공간조차 없는 거야. 됐어? 그 서리바에 칼날진 그 위야. 진짜 칼날 생각해봐 얘들아. 그 칼날 위에 내가 서 있다니까? 거기서 얘들아 내가 어디에서 무릎을 꿇을 거야? 그러니까 어떠한 구원도 빌 수 없는, 어떠한 구원도 바랄 수 없는, 정말 그 정도의 극한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 됐을까? 다시 얘들아.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봅니다. 현실에 대한 인식, 극한 상황에 대한 인식으로 봐요. 예, 여기를 극한 상황에 대한 인식 혹은 현실에 대한 인식. 뭔지 알겠어? 응. 1년과 2년에서 얘들아 충분히 계속해서 드러났어. 내가 지금 얼마나 부정적인 현실의 상황에 놓여 있는지에 대해서. 근데 여기서 더 드러나지. 이 현실이라는 것은 얘들아 어떠한 기도나 구원도 바랄 수 없는 그 정도의 극한 상황인 거야. 됐어? 이러면 눈 감아 생각해 볼 밖에. 이러면 뭐야? 현실이 이렇다고. 어디다 얘들아 무릎을 꿇을 그 공간 하나조차가 없는 현실인 거야.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눈 감고 생각해 보는 것. 이거 이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단 한 개도 없어.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얘들아 눈 감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적극 어떠한 뭔가 행위라는 느낌이 아니지. 행동이라는 느낌이 아니지. 이 눈 감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 눈 감고 생각하는 게 뭐냐? 바로 얘들아 인식의 전환.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까지 극한 상황이라는 걸 계속해서 드러내면서 어디다 구원을 바랄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이렇기 때문에 나는 뭐 하는 거야? 눈을 감고 얘들아 인식을 전환하기로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인식의 전환이라는 말을 학교에서 안 쓸 수도 있어. 보통은 여기다가 시상의 전환이라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는 정신적 초극이라는 말을 써. 인식의 전환이라는 말보다는 여기다 이 말을 쓰는 것보다는 보통은 이렇게 수업을 많이 할 거야. 근데 이제 다시 왜 이렇게 하냐면 내가 지금 애들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 거지. 그래서 마음을 바꿔먹은 거야. 됐니? 현실의 극한을 보여주다가 아니야 이 현실 이겨낼 수 있어 라고 내가 마음을 바꿔먹을 거거든. 그래서 시상을 전환한다라고 해. 근데 그 마음을 바꿔먹을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건 뭐냐면 눈을 감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이 눈을 감고 생각을 함으로써 인식을 전환시켜서 극한의 상황을 계속해서 인식하고 절망스러워하는 대신 어떻게 생각하기로 했냐면 지금의 이 겨울을 강철로 된 무지개라고 생각하기로 한 거야.
됐니? 다시 얘들아, 이 겨울이라는 것은 현실을 의미하는 거야. 현재, 현실, 현재지. 그러니까 앞에서 계속해서 표현되었던 뭐냐면 매운 계절인 거야. 이 매운 계절이 이 겨울인 거야. 이 북방구로 휩쓸려 오고 서리빨 칼날진 그 위에 설 수밖에 없었던 지금 이 매운 계절, 그게 겨울이지. 이게 아까 현실이라고 했잖아. 일제강점기의 혹독한 현실, 냉혹한 현실, 나를 괴롭히는, 탄압하고 시련을 주는, 고통을 주는. 근데 얘들아, 그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기로 했어? 강철로 된 무지개로 인식을 하기로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초극이라는 것은 얘들아 초월, 극복 이렇게 생각해. 초월, 극복. 근데 어떻게 초월하고 어떻게 극복하니? 정신적으로 초월하고 정신적으로 극복하지. 우리가 얘들아 핀치에 몰려 사람이 핀치에 몰리고 끝에 몰리다 보면 왜 도망갈 구멍을 마련해주고 사람을 몰라고 하잖아. 원래 사람이 아니지만 속담은. 그게 맞아. 사람을 극한 상황으로 몰잖아. 뭘 할 줄 몰라. 어떤 미친 짓을 할 줄 몰라. 그래서 사람은 항상 얘들아 극한에 모는 게 아니다. 잠시 봐봐. 극한 상황에 몰렸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야. 근데 뭘 할 수 있을까? 하나 할 수 있는 게 있어. 정신적으로 그 상황을 극복하면 돼. 아 그래. 겨울 강철이지. 봐봐. 강철로 된 무지개래. 무슨 말이냐? 겨울 강철이야. 야, 이 강철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뭐니? 강철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뭔가 차가움. 뭔가 금속성에. 야 겨울이야. 경철이야. 야 겨울에 철 만진다고 생각해봐. 밖에 있었던 철. 야 손 얼어붙지. 손 안 떼지면 어떡해. 피부 다 벗겨지고 이러면 어떡해. 무섭지 않아? 근데 봐봐. 강철로 된 무지개다. 그러니까 원래는 뭔 거야? 무지개인 거야. 무지개라는 것은 좀 어떠한 이미지냐면 따스함의 이미지. 뭔가 희망, 밝음 이러한 느낌이지. 다시 봐봐. 그러니까 겨울을 뭐라고 생각하기로 한 거야? 무지개라고 생각한 거야. 무지개라고 생각하기로 한 거야. 근데 왜 무지개야? 다시 할게. 무지개인데 왜 힘들어? 강철로 되어 있기 때문에 힘든 건 거야. 그래서 강철로 보이지만 결국은 무지개야. 즉 겨울이라는 게 얘들아 매우 우리를 힘겹게 만들어. 이 지금 현실이. 하지만 얘의 본질은 이거다. 그래서 결국은 무지개가 될 거야 라는 거야. 다시 얘들아 일제강점기를 무지개라는 긍정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건 아니야. 이 겨울이라는 것이 강철 같은 이미지야. 됐어? 하지만 이 강철이 지속되는 게 아니야. 언젠가 겨울이라는 것은 뭐 하는 거야? 강철은 사라지고 무지개만 남을 거야. 뭐 이런 느낌이랄까? 그래서 사실 얘들아 이 부분을 해석하는 방식은 되게 많아. 말로만 한번 해줄게. 봐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기도 해. 미안해. 이걸 먼저 해줄게. 그래서 나는 여기서는 뭐냐면 이 정신적 초극의 내용은 뭐냐면 언젠가는 지금은 얘들아 이렇게 매우 혹독한 현실이지만 결국은 겨울은 끝난다. 우리 시에서 부정적 현실을 밤이나 겨울로 표현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요. 밤은 얘들아 아무리 가지 말라 그래도 결국 언젠가 가고 아침을 맞이하게 돼 있죠. 겨울 내가 너무 좋아. 막 눈오리 만들어서 이렇게 막 전시하고 싶고 막 그래. 근데 아무리 가지 말라 그래도 결국 얘들아 겨울은 가고 봄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한 작가의 인식들이 많이 반영된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겨울이 언젠가는 끝난다 그거야. 언젠가는 끝난다라는 믿음을 통해 현실의 극한 상황을 초월하려는, 이겨내려는 그 화자의 의지를 이 시구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은 얘들아 정신적으로 이 현실을 초월하고 극복함으로써 버텨나갈 수 있는 힘을 얻어낸 거죠.
이 버텨나갈 수 있는 힘, 그 다음에 얘들아 이것이 결국 희망이잖아. 희망찬 미래가 올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결국은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게 만들어주죠.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런 절망뿐인 사회에서는 얘들아 어떠한 사람도 행동을 하지 않아요. 바뀔 수 있다는 기대, 희망이 있어야지만 행동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얘들아 이 정신적 초극이라는 것을요, 뭐야 정신승리 아니야? 뭐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모든 것의 첫 출발 시작점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됐을까요? 이거 표현을 한번 먼저 볼까요? 예, 이거는 얘들아 역설법이죠. 예, 부정적인 것이 긍정적인 것을 수식하고 있는 형태. 그래서 이거를 역설법이라든지 모순형용이라는 표현으로 써주게 되고요. 혹은 좀 풀어서 쓰면 이런 식으로 써줄 수도 있어요. 대립적 이미지의 병치. 병치라는 것은 나란히 배열했다라는 것이고요. 대립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란히 배열함으로써 뭔가 현실을 초극하려는 그러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봐줍니다. 얘를 이제 얘들아 조금 이제 이런 다양하게 설명해 준다 그랬죠. 나는 이렇게 설명하는 걸 제일 좋아하는데 좀 다양하게 설명을 해주다 보면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겨울은 강철처럼 견고하고 단단하여 지속될 것 같지만 언젠가는 사라질 무지개와 같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된다면 얘들아 무지개를 희망이나 밝음의 이미지로 본 건 아니죠. 무지개를 금방 사라지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 거예요. 혹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무지개와 같은 이상향으로 나아갈 것이 강철과 같이 확실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번에는 강철을 차가움의 이미지로 본 게 아니죠. 강인함, 단단함의 이미지로 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어떻게 해석을 선생님께서 해주시느냐에 따라서 조금 느낌이 달라지게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말한 것처럼 얘들아 이러한 느낌들로 이제 해주게 된다면 이거는 이제 촉각적인 이미지 쓰이고 있다라는 거 알겠죠? 이 대립적인 이미지라고 했을 때 이 대립적인 이미지 촉각 됐죠? 물론 상징적인 의미도 얘들아 대립이겠지만 촉각적인 이미지도 대립된다라는 거 한번 더 보실 수 있고요. 됐을까요? 이게 이제 절적이라는 작품이 그동안은 얘들아 고1보다는 고2 교과서에 더 많이 실렸었던 작품이고요. 고2 교과서에 작품이 실리면 고1 교과서 때보다 용어들이 되게 다 어려워져요. 그래서 예전에는 막 이런 식의 말들을 많이 썼어요. 한번 들어만 보세요. 관조를 통해 극한 상황을 정신적으로 초극하려 한다. 그 속에서 화자의 여유와 달관의 경지가 느껴진다. 이런 되게 어려운 말들을 과거에 2학년 문학 교과서에서는 썼어요. 근데 1학년 교과서인데다가 이게 이제 학습 활동에 나와 있는 작품이라 그런 말들까지는 안 할게요. 말로만 하고 필기까지는 안 할게요. 한번 들어봐 놓는 것만으로도 의의가 있고 그냥 이 정도의 느낌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됐을까요? 그러니까 시가 느낌이 좀 달라요. 시들의 느낌이 좀 다르고 니네 학습 활동에서 근데 이제 윤동주의 시와 이육사 시인의 시를 비교해봐라 라는 포인트로 잡은 건 뭐냐면 어조예요. 아까 말했듯이 윤동주 시인의 시는 약간 고백적이고 독백적인 느낌이 난다. 좀 부드러운 느낌이 난다라고 했다면 윤동주의 시인은 약간 의지적이고 강인한 느낌이 난다. 뭐 지사적이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한번 볼까요? 자화상은 종결음이 비읍니다를 사용해서 고백적인 어조가 드러나요. 성찰적인 태도를 드러내기 위한 어조죠. 절정은 종결음이 다를 사용해서 단정적인 어조가 드러나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얘들아 다를 사용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평서형 종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평서형 진술을 통해 강인한 의지를 드러낸다. 우리 특징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죠. 단정적인 어조를 통해 강인한 의지를 드러낸다라고 되는데 뭐 평서형 종결어미를 통해 혹은 평서형 진술을 통해 그 다음에 단정적 진술을 통해 이런 식으로 평서형 진술이 항상 단정적인 진술인 건 아닌데 평서형 진술은 단정적인 진술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평서형 진술을 통해 혹은 단정적인 진술을 통해 무슨 단정적인 어조라고 해버렸네. 강인한 의지, 의지적인 태도가 드러난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됐어요. 어조라는 측면. 네, 여기서 이제 얘들아 또 하나 이런 것들을 한 번만 해드려 볼게요. 특징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기승전결의 방식을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실 현대시 같은 경우는 굳이 얘들아 몇 단 구성이라는 말 잘 쓰지 않아. 근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 문학은 3단 구성을 많이 좋아했고 그 다음에 한문학 있지. 중국의 문학들은 4단 구성을 많이 좋아했대. 그래서 중국의 문학, 즉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시, 중국의 시 중에 대표적인 시가 한시죠. 한시의 영향을 받은 시들은 그렇게 4단 구성, 기승전결의 방식을 따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됐을까? 그래서 원래 일반적으로 얘들아 이제 기승전결이라는 것은 기와 승에서 상황을 제시하고 전결에서 이렇게 화자의 태도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쓰여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보통 상황, 그 다음에 여기서 인식. 근데 부정적이라는 걸 알았죠? 그 시상을 전환시켜서 긍정으로 끝맺음. 그래서 기승전결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한시의 영향을 받은 구조다. 이런 것들은 좀 같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육사 시인이 한학의 영향을 받은 시인이다 보니 이런 표현들을 곧잘 써주게 됩니다. 됐을까요?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이거 적용 문제까지 다 한번 문제된다. 적용 활동까지 다 한번 해봤네요. 우리 첫 번째 내신 대비 첫 단원 수업 진행을 한번 해봤고요. 나 오늘 이 수업 왜 그렇게 어색하죠? 뭔가 되게 내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게다가 처음에 막 글씨도 잘 안 써지고 막 이렇게 목은 타고 막 그래가지고 뭔가 부끄러워. 이 영상 써먹어도 되는 것인가 싶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고생 많으셨고 얘들아 우리 꼭 복습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복습은 별거 없습니다. 니네들이 뭔가를 필기를 했을 거예요. 그죠? 그 필기를 왜 했지? 왜 이 구절에서 이 설명이 나왔지? 라는 것을 떠올려 주셔야 돼요. 됐니? 다시 얘들아 첫 번째 우리가 이해 후 암기라 그랬잖아. 이해를 한다는 건 뭐냐면 왜 이 필기를 여기다 했지? 이 구절에서 어떻게 이런 필기가 나온 거지? 라는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 이해를 먼저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학습활동이라든지 필기되어 있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외워주는 형태가 되셔야 됩니다. 됐을까요? 오케이. 수고 많으셨고요. 첫 수업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